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 뉴스엔진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라이브 방송입니다. 물론 2025년에도 여러분을 함께 찾아올 예정이고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패널분들을 같은 시간에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한 분씩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입니다. 네, 화면이 지금 못 따라갔어요. 네,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또 송영훈 전 대변인님, 이제는 민심을 대변하는 민신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찬호 기자님까지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국가적인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또 마음이 무거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가 진짜 다 지나가네요. 그죠? 네. 올 한 해 지나가는데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극적이고 일이 많았던 한 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전 개인적으로 뭐 거기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월달에 이제 경선이 시작돼서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당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인데 네. 결국은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의 축출까지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무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는가 하면 오늘은 이제 현직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세상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정말 한 해 동안 견뎌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또 내년에 해가 뜰 테니까 네. 저희 뉴스 엔진과 함께 강찬호, 송영훈 이 두 분과 함께 네. 또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네. 언론인 출신이시자 또 현역 정치인답게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국을 보면서 마음도 많이 졸이시고 또 화도 나고 네. 슬프기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지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부분이죠. 내년에도 이런 그 여운이 어느 정도는 계속될 것 같은데 네.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좀 안정되고 국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미력하지만은 우리 정치가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뉴스 안 보고 사셔도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두 분도 고생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하셨다고 계속해서 응원의 댓글도 주시고 계시고 또 진짜 올해 또 연말만큼 기사거리가 넘쳐났던 날이 없어서 우리 기자님도 많이 고생하셨죠. 네, 뭐 그 앞에 두 분만큼의 고생에 비견하겠습니까? 그 두 분은 직접 몸으로 겪었고,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고,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이라는 것은 늘 그 뉴스거리 또 항상 보면은 결국 이제 희극보다는 비극적인 거 항상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에 바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다 피부로 전달될 뿐이다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저도 특히 바로 그 며칠 전 이 한 해가 그야말로 좀 이 한 해는 좀 조용히 이제 끝냈으면 하는 마당에 네. 이 무안에서 이 엄청난 참사가 나서 너무나 슬프고 다시 한번 우리 그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도 사실은 뭐 현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집 방송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종혁 전 최고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헌정사상 최초 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제 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또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법적인 문제니까 네. 법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해설해드리고 좋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권한쟁의 심판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해봤자 둘 다 각하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체포영장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연인, 사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돼봤자 최대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48시간 동안 침해됐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해도 각하가 될 것이고 당연히 가처분 신청도 각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각하나 가처분에 대한 각하가 나오기 전에 네. 아마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윤 대통령 측의 태도로 보면은 절대로 자진 출석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왔지만 그 유효기간 내에 그 공수처와 교섭을 해서 자진 출석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여서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체포가 되면은 그 체포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걸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우리가 구속 적부심을 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가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체포 적부심을 해도 아마 거기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아서 그런 그 절차적인 부분을 다투고 들면요. 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체포 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이렇게 이른바 3연타를 맞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좀 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는데요. 네. 책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책무는 정지되지 않아요. 지금 윤 대통령의 책무는 그동안의 12월 3일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까지 네.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을 가감없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 책무를 다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직무는 정지됐는데 책무는 아직 정지되지 않았다. 진짜 촌철살인의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타임지가 해마다 올해의 인물 같은 걸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올해의 인물은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단연코 아마 올해의 인물을 뽑으라면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 윤석열이라는 그런 분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두 번째쯤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겠죠. 네. 한동훈 대표도 아마 올해 가장 격변의 시대를 겪었던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우리 이제 송 변호사가 지금 그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 도대체가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분은 도대체 역사에 뭐라고 기록이 될까?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한 개인을 보고도 이렇게 특이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대통령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대통령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만들어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2년 반 동안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그 두 부부를 방어해 주느라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들께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이야기들 뭐 이전에 그 정권에서 뭐 김정숙 여사도 보면 그분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대통령 앞에서 걸어간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안다. 그리고 무슨 뭐 옷은 왜 이렇게 많이 갈아입고 다니느냐. 네. 뭐 해외에 나갈 때 무슨 뭐 버킷리스트로 해외에 좋다는 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다 돌아다니냐. 온갖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큼 그런 정도의 화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올 한 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이 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부인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당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네. 뭐 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분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뭐 논문이 됐던 영화가 됐던 뭔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그럼요, 들어요.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분이 다 그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공수처가 말이죠.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월 6일까지 오늘부터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기간 중에 이제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주거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뭐 부른다고 나오지 않을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 진입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 수색영장까지도 같이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발부 받았습니다.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네. 지금 한마디로 이제 체포를 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호처입니다. 제가 오늘 전직 경호처 직원, 전직 대통령 경호원을 전화로 물어봤더니 아, 네. 일단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은 경호처도 이제 정말 이게 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따를 그런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절차 따를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영장은 불법이다.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거든요. 네. 불법 체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럼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일단 한마디로 이제 모시고 있는 보스의 뜻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건 불법이다. 나중에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다 불법으로 판명될 거니까 그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임무를 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물론 내부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네. 그걸 따를 지금 직원도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확언할 수 없지만 경호처의 문화라든가 관행 또 그동안의 어떤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네. 지금 대통령이 이건 분명히 불법이다. 그리고 나는 영장 응할 수 없다. 그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리적 충돌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 외에도 네. 지금 이제 지지층 윤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이인재라든가 이회창 이런 분들 실제로 그 지지층이 막아서 가지고 그 체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1차적인 충돌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관문을 넘어서서 어쨌든 대통령한테 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님, 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을 원칙이 있습니다라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데 네. 1차적으로는 대통령 관저 바로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 거기 바로 문다혜 전 대통령 딸도 얼마 전에 가서 언론에 아주 핫스팟이 된 곳인데 네. 거기에 갈 가능성도 있고 둘째는 공수처. 이건 이제 공수처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 과천에 공수처 건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 창설일에 최대의 지금 피의자를 이제 인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이른바 영역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포승이나 수갑입니다. 되게 이제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는데 그렇죠. 이 경우는 수갑을 안 채울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또 공수처가 모르죠. 공수처가 원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갑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48시간 키워드입니다. 네. 자,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동안 이제 막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만하다 해서 청구를 하거나 안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48시간 동안 이제 구금을 하게 되는데 조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공수처 옆에 있는 이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고요.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아시다시피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으며 수감돼 있죠, 지금도 아직? 네. 윤 대통령한테 죄를 묻겠다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잠시나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방은 다르겠지만 인치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네. 아까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경호처 또 강성 지지층 네.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 공수처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이것이 가장 1차적인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신점은 언제로 보세요?
그 시점은 지금부터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애니타임 가능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월 6일 안에 네. 언제가 될지 어쨌든 기자분들도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대기를 하겠네요. 기자들이 그래서 지금 용산하면 일을 갈게 되는 게 네.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언제 오나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이상을 거기서 진을 치고 그 용산서에서 다 대기했단 말이죠. 네. 이 경우도 역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참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또 1월 1일 또 신정이 네. 끼어 있는 요 상황에서 저도 용산에 살고 있는데 용산 네. 구민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자님도 거기 가 계실 거예요? 아, 저는 안 가죠. 왜 안 가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구, 그러니까 기자로 치면은 노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제가 끼어들면 젊은 기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곁가지로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가도 좋죠. 될까요? 네. 그 계엄의 밤 때요. 우리 국회 본청 안에도 많은 현장 기자들이 있었어요. 각사에서 예. 뭐 소위 말진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가장 젊은 현장 기자들이 있었던 회사도 있고 네. 뭐 어쩌다 보니 그때 국회 근방에 있다가 밤에 뛰어와서 반장급이 거기 있었던 회사도 그렇죠.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있는데 그때 국회 본청 안에서 계엄군을 맞닥뜨렸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여당을 취재하고 있어요. 그런 기자들이.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그 변호인단이 낸 뭐 보도 자료를 당 차원의 어떤 기구가 공유를 한다든가 언론에 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그 기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여당 출입 기자들의 당과의 정서가 좀 멀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그 밤에 국회 본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이 다 보고 듣고 겪었어요. 직접 겪은 사람들이죠. 그럼요. 그 KBS 씌어 있는 그 책상 이렇게 넘겨가지고 거기 막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뒤에서 다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 했던 기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마치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요. 네. 언론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기자들을 화나게 한다는 그 포인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용산경찰서에서 일주일 정도 속칭 뻗치기를 하게 만든 그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언론의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새겨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대변인을 잠시나마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도 기자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4년도에 그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니와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네. 도대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그리고 모두가 사랑하는 K 컬처의 문화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 있지만 정말 네. 아니 이분들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게 싶은 게 아니 본인들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통령님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그 헌재 심판도 받고 그다음에 수사에도 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이나 지금 그 체포 저 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거 거부하셨고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죠. 아니 대변인 제가 보니까 무슨 고검장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변호인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세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고시까지 합격한 분들이 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 그 꼬락서니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거기다 또 경로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 정말 나라의 이 국격이라는 게 이 바닥에다 아주 시궁창에다 처박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도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부끄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금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인단 꾸리는 게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변호인단 구성이 좀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기사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을 찾느라고 늦어졌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생각은 뭐 일반 시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늘 오후 본의회에서 국정조사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첫 발을 뗐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비상계엄 그날의 이야기에 사실 계속해서 소름이 끼치는데 이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올지 사실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 내란 조사 그리고 이 내란 조사에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잠깐 강론적으로 제가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김종혁 전 의원이나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이제 어떤 그 의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이 특위가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근데 만약에 45일 하고 부족하다 하면은 다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갖고 더 아마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근데 45일 동안 뭐 하느냐? 일단 비상계엄 전에 사전 모의. 네. 지금 대통령이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래 전부터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도 민주당 욕을 하다가 이것도 그냥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따로 어떤 분들은 들었어요. 같이 술 먹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민주당이 하도 미우니까 저런 소리 하시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계엄이 막상 진짜 선포되니까 그때 그게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뜩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들 얘기예요. 네. 고위직에서 대통령하고 자주 보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워낙 화가 나니까 저러겠지 했는데 이게 진심이었구나. 이런 거.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음에 둔 것이 제일 계엄의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군 관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네. 뭐 여인영 사령관, 충암고 인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했느냐. 이 사전 모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선포 당일에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밤에 영문도 모르고 불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무회의가 이거 제대로 정말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진 거냐? 네. 적법적으로 국무회의가 정말 여기서 어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 이제 이런 걸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국회 부분이죠. 계엄 선포한 다음에 국회 통고를 하고 그 이후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까지 네.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논란이 되는데 여긴 바로 그 당일 그날 계엄의 밤 바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있었던 김정은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디테일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세상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18명 정확히는 17명을 데리고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갔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후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18명 한동훈과 18인이죠. 18인의 전사가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사람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주거지 침입에 해당하며 이것을 저 누구죠? 이재명, 박주민까지 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걸었단 말이에요. 네, 고발당했죠.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계엄을 어떻게 해제 의결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서는 거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 그건 헌법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한한 공동 담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 이 경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조사 범위가 되겠고, 조사 대상이 이제 아주 광범위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등 해서 그리고 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관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인들을 부르고 네. 그 또 증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진실을 얘기할 것인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이 10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 단체가 1명으로 1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18이라는 숫자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네.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투표를 했던 그 18명과 숫자가 비슷하다. 같다. 같다. 네, 그래서 이 18명이 어떤 조사를 하게 될 것인가
눈길이 갑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45일로 택도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